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했기 때문에 뭐가 있겠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중에 왜군의 총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중에 외적의 총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떤 자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지역을 알아보시죠.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순천이에요. 순천에서 여기가 사천이고, 순천에서 사천으로 가려면 좁은 해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노량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노량 남쪽 관음포 한 이 정도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 1597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조명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남쪽으로 쫓겨왔잖아요. 그리고 1597년에 다시 재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정유재단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경기도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패전을 해서 이 남쪽 해안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둔을 하게 되죠. 왜? 철수를 할 수 없으니까. 철수를 하려면 일본 왕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야, 철수해. 그래서 철수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그냥 여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남해안 일대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인 1598년에 명나라 장군 유정이 이제 그 남해에 있는 순천, 특히 순천 사천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명 연합군을 끓입니다. 총 병력 4만 명을 이끌고 이 순천하고 사천을 공격할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가 1598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쪽 그 고금도라는 곳에 그 명나라 해군 장군 진린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수군 5,000명을 이끌고 여기 도착하죠. 그래서 통제사 이순신 장군하고 연합함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1598년 9월에 육군은 이제 명나라 유정이 이끌고 4만 명으로 여길 칠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수군도 진린, 명나라 장군, 해군 장군 진린, 그리고 통제사 이순신 장군, 연합함대를 이끌고 이쪽 지역으로 같이 공격을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9월에.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유정이 이끄는 육군이 공격했다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명나라 군대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와서 자기 나라의 싸움도 아니고 조선의 싸움이잖아. 조선과 외국의 싸움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겁니다. 육군이. 그런 상황에서 10월 1일 날 이 사천 방향을 공격했던 조명 연합군 육군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명나라 장군 유정이가 여기서 순천을 공격을 하다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때가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이 철수를 하니까 이 진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도 철수할 수밖에 없죠. 그게 10월 7일입니다. 철수를 해요. 근데 일본의 왕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그러니까 이 조선군하고 명나라 군대가 이 순천하고 사천을 공격할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가 덕천 가강입니다. 이 사람이 명령을 하더랍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일본군은 철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서. 이 소식이 언제 이 조선에 있는 이 일본군한테 전달이 됐는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금방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야. 철수를 해야 돼. 그동안 철수하고 싶어도 철수를 못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덕천 가강이 이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기 때문에 철수만 하면 돼 이제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산, 김해, 이쪽 창원 이쪽은 그냥 철수하면 되죠. 왜냐하면 조명 연합군이 이쪽에는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철수하면 돼. 근데 문제는 누구냐? 이 소서행장입니다. 이 순천이에요, 순천. 얘가 철수를 하려면 두 사람의 허락을 맡아야 돼. 누구냐? 육군 명나라 장군 유정한테 허락을 맡아야만 철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수를 하려다가 육군이 공격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해군 장군, 명나라 해군 장군 진린입니다. 이 두 사람의 허락을 득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으로 철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서행장이 유정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죠. 나 11월 10일까지 부산으로 철수할게. 여기 이 순천에 있는 모든 물자, 장비는 네가 가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정이가 가뜩이나 싸우기 싫었는데 이거 웬 떡이야. 그리고 이 순천을 그냥 싸움도 없이 고스란히 점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옳았구나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유정은. 근데 문제가 발생되죠. 이 명나라 장군 진린이죠. 진린. 이렇게 보니까 진린이 생각할 때 둘은 이제 서로 공을 나눠 가지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모든 공은 유정이가 갖게 된 거야, 진린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진린이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래서 또 소서행장이 또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진린한테. 그리고 이순신 장군한테도 뇌물을 바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결사 반대합니다. 소서행장의 퇴로를 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1월 18일 이 사천에 있었던 일본군이 움직입니다. 소서행장의 어떤 철수를 돕기 위해서 이 사천 일대에 있던 일본군이 이 노량 쪽으로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진린과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도 이 전라자수영 여수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18일 날 저녁에 노량에서 대전투를 벌인 다음에 새벽경에 이 남쪽에 있는 간음포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죽음, 이게 첫 보고가 장계가 언제 올라왔냐면 11월 24일 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24일이면 한 5일 만에 이제 장계가 도착한 거예요. 질린 도독에 차관이 들어와서 말하였다. 이총병은 죽은 것이 분명하다. 첫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25일 날 진린이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조선군은 지휘권이 없습니다. 명나라 장군들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린이 장계를 올립니다. 19일 인시 03시죠. 인시 그러니까 03시부터 사시 09시까지 이제 전투를 벌였다. 부산 사천 등지의 적성과 노량도에서 대대적으로 싸울 때 뭐 열심히 싸웠다. 그런데 통제사 이순신은 앞장서서 싸우다가 탄환에 맞아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첫 보고예요. 탄환에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누가 보고했냐? 진린이 보고할 수밖에 없죠. 지휘관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뭐 간단해. 그냥 탄환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밖에 없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장계가 올라옵니다. 11월 27일 날 자의정 이덕형이 이제 장계를 올립니다. 한참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외적에게 활을 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 가슴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선상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 판옥선을 보면 지휘소가 있어요. 가운데 높이. 거기서 지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밑에 내려와서 북 있잖아요. 북. 뭐 진군할 때 치는 북. 그 옆에서 활을 쏘다가 총탄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북 옆에 이렇게 가슴에 총탄을 맞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때 순신의 아들이 울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였다. 이순신의 아들이 같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만 탄 게 아니라 그 조카 이완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 그 다음에 아들인 이회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문욱이 곁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문욱이라는 사람이 조선군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문욱이 옆에 있다가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막 울려고 하니까 그거를 멈추게 하고 옷으로 이순신 장군의 몸을 덮고 지가 북을 치며 진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문욱이가 누군데 왜 이 사람이 지휘를 했을까? 조선군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12월 18일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휘를 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게 나옵니다. 손문욱이, 그러니까 이문욱이나 손문욱이나 똑같습니다. 손문욱이 직접 가판 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휘수로 올라간 겁니다. 손문욱이. 거기서 적의 형세를 두루 살피며 지휘하여 싸움을 독려하였다. 그러니까 손문욱이 지휘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손문욱이가 누군지는 몰라.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총탄에 맞았을 때 지휘한 사람은 이 손문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손문욱이 누군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 통교 대기에 보면 이문욱, 손문욱이죠. 손문욱은 예전에 외인 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대마도인지 본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땅에 있었던 겁니다. 소소 행장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자 야나가와가 누구냐면 대마도의 실권자입니다. 야나가와가 이제 얘를 살려낸 겁니다. 손문욱을.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야나가와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된, 가신이 된 거죠, 손문욱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손문욱이가 이 조선에 귀순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손문욱이 비밀이 야나가와와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짓으로 호의를 보이지만 사실은 귀순의 뜻이 없다고 소문들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었던 겁니다. 손문욱은. 그러니까 대마도의 어떤 실권자인 야나가와의 충복이 되었던 겁니다. 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 대마도주는 누구냐면 요시토지입니다. 종이지라고 합니다. 종이지. 그리고 이 요시토지의 장이 누구냐면 바로 소소행장입니다. 지금 순천에 처박혀 있는 소소행장. 그러면 이렇다는 거는 손문욱이가 어떤 소문에는 조선인인데 이제 외국으로 잡혀갔다. 그런데 소소행장을 암살하고 자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암살하고 이건 본인의 얘기입니다. 손문욱의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손문욱이는 소소행장의 어떤 측근으로서 대마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문욱이가 1597년 일본이 경유 재란을 벌일 때 그때 같이 따라왔던 겁니다. 소소행장이랑 같이.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소소행장 옆에 있었던 겁니다. 이 손문욱이가. 그러면 이 손문욱이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있을 거죠. 그죠? 손문욱이는 외놈입니다. 외놈. 물론 자기가 조선인으로서 끌려갔는지 잡혀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소행장의 측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문욱의 어떤 자기에 대한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손문욱이는 소소행장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97년에 이제 조선으로 이 손문욱이 넘어와서 소소행장에 있다가 1년 만에, 그러니까 1598년 9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유정이랑 그 다음에 해군 장군 진린, 그 다음에 이순신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순천을 공격하기 전이에요. 그때 9월이에요, 9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남해의 적에 빌붙은 유학, 이문욱, 손문욱이죠. 적의 진중으로부터 기순하였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전라도 방어사 원신의 보고예요. 이거 뭐죠? 그러니까 소소행장의 진영에 있다가 기순한 겁니다. 9월에. 왜 기순했죠?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손문욱이가 소소행장의 특명을 받고 위장으로 기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9월에 이제 일단 한번 전투를 벌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뇌물을 매기고 그런 상황이야.
그때 기순한 거예요. 11월 2일 날 이덕형의 장계에 보면요, 손문옥과 남해에서 나온 사람을 질린 도독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1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서행장이 철수는 하고 싶은데 이 질린 이순신 때문에 철수를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때 11월 2일이에요. 2일. 요 날짜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 손문옥이가 진린의 진영으로 간 겁니다. 왜 갔을까? 뭔가 있겠죠. 그리고 12월 7일,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이덕형의 장계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도망가는 일본군을 쫓아서 진린이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산에다 불을 지르니까 일본군을 잡고자 불을 질렀는데 조선인들이 타 죽은 거야. 그래서 손문욱이 진린 도독에게 자세히 말하자 진린이 그제서야 금지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린 옆에 손문우기가 있었던 겁니다. 첩자, 일본의 첩자, 소서행장의 첩자 손문우기가 진린 옆에 있었던 겁니다. 뭔가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소서행장은 도망가면 돼. 그것만 되면 되고, 그런 와중에 11월 2일 날 손문우기가 진린의 진영으로 갔다. 뭔가 매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손문우기가 11월 18일 날 노량해전으로 갈 때 이순신의 배에 탑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장계에 다들 나와 있잖아. 11월 27일 이덕형의 장계에 보면 손문욱이 곁에 있다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은 북을 치며 진격했다. 손문욱이 이순신 장군의 배에 탄 겁니다. 그리고 서기 1599년 손문욱은 하찮은 졸개로 우연히 한 배에 탔다가 자기의 공으로 가로챘다. 군사들이 분격을 했다. 형조, 정랑, 윤양이가 이런 장계를 올립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진린의 진영에 있었던 손문우기가 노량해전에 나갈 때 이순신 장군의 배에 탔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군관들이, 조선의 군관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아들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 손문우기가 지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이 손문우기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줬겠냐고. 뻔하잖아요. 이 명나라 해군 장군 진린이가 준 겁니다. 진린의 진영이 있었잖아요. 손문우기가. 얘가 지휘를 했는데 군사들이 아무도 제지를 못한 겁니다. 왜? 진린의 명예에서 얘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진린이 무슨 이순신 장군한테 좋게 얘기를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진린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대 먹은 놈이에요. 징비록에 보면요, 유성룡이 썼다는 징비록에 보면 진린이 어떤 놈인지 나와요. 진린은 장수의 권한을 침탈하고 군사들을 마음대로 학대할 것인데 이순신의 군사가 어찌 패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린이 막대먹은 놈이에요. 거기다가 이 진린이 왜 그러냐면, 진린이 명나라 장군 유정 있잖아요. 얘가 공을 가로채는 거를 시기를 해서 버틴 거야. 나는 이 소서행장이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나 이제 미적미적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린한테도 소서행장이 뇌물을 매겼잖아요. 그래도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누굴 보냈냐? 손문오기가 11월 2일 날 진린의 진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손문우기는 소서행장의 첩자잖아요. 얘랑 진린과 뭔가 밀약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철수를 할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난중일기에 11월 14일, 그러니까 노량 전투는 11월 18일 날 이제 저녁에 벌어졌잖아요. 4일 전에 외선 두 척이 광화할 일로 바다 가운데로 나오니 진린이 외통사, 통역관이죠, 를 시켜서 외선을 맞이했다. 소서행장의 그 사신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1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은 이순신이 이 진린하고 얘기하면서 나올 때 또 봤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진린이 진문동을 시켜서 외영에 들여보냈다. 소서행장 진영에 진린의 측근을 보낸 겁니다. 이건 뭡니까? 진린 진영에 소서행장의 첩자 손문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린하고 소서행장 간의 어떤 이런 밀약들이 계속 사신이 오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진린하고 소서행장 간에 무슨 밀약을 맺었겠냐고. 뻔하잖아요. 소서행장은 안전한 철수, 진린은 나의 공을 좀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밀약을 맺겠냐고. 진린과 소서행장, 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어떤 밀약을 맺었냐면, 상황이 딱 봤을 때, 앞서서 이 지도를 보자고요. 지도. 자, 소서행장이 이 부산 쪽으로 철수를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노량 쪽으로. 근데 이쪽으로는 안 돼.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 남쪽으로 도망가려면 이순신은 이쪽 노량도 이쪽에서 싸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서행장은 이쪽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 남쪽으로 도망간다는 이런 밀약을 맺었던 거예요. 진린하고. 그러니까 퇴로를 진린이, 이순신은 열심히 여기서 싸우고 진린은 여기서 뒤를 봐주는 거죠. 왜? 소서행장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왜냐면 그냥 봐주면 눈이 많잖아. 눈이 많아. 그냥 봐줄 수는 없고 뭔가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철수를 해야 돼. 그렇다면 이 사천 일대에 있었던 일본군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순신을 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한 또 밀약을 맺었냐면, 지금 진린 진영에 누가 있습니까? 소서행장의 첩자 손문옥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문옥을 진린 배에 태울 것이 아니라 이순신 배에 태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순신의 어떤 함대를 이 노량도 쪽으로 노량도 쪽으로 진격을 시켜서 사천에 있는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진린이 소서행장의 함대를 테러를 열어주는 이런 작전이었죠. 그래서 무조건 이 손문옥을 이순신 장군 배에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순신을 거기다가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사천의 일본군한테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린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진린과 소서행장의 계획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더해서 손문우기는 어떠한 또 밀명을 받았냐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순신이 노량 그 해전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 그러면 이 소서행장의 함대로 다시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철수가 어렵잖아. 그래서 손문옥이 유사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 전투에서 묶여 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순신을 죽여라, 이런 어떤 특명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그래서 11월 27일 자의정 이덕형의 장계에 따르면 이순신이 그 북 옆에서 북을 치면서 진격을 저거 할 때 그 탄환이, 그러니까 외적이 쏜 그 조총을 가슴에 맞고 이제 쓰러진 거죠. 자, 근데 이 조총이 말이에요. 저 테레비로 보셨잖아요. 조총이 길어요, 길어. 근데 이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100m입니다. 이제 100m까지 날아가. 근데 살상력을 보면은 50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총을 50m 내에서 맞춰야만, 그러니까 살상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살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조총이 말이에요, 다른 데 맞으면 안 죽어. 어디를 맞아야 되냐면 이 가슴 부위, 가슴과 배, 그 다음에 이 목 부위, 그 다음에 머리 부위, 여길 맞아야 죽는 거예요. 다른 데 맞으면 안 죽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9월 명나라 유격이 어깨에 탄환을 맞았으나 살았다. 지세포와 옥포 만호도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깨나 뭐 팔, 다리 이런 데 맞으면 안 죽는 거야. 그리고 갑옷을 스쳐가도 안 죽어. 그 다음에 10월 황세득과 이청일이 탄환에 맞아 죽었으나, 그러니까 이청일하고 황세득은 가슴하고 뭐 얼굴에 맞았겠죠. 근데 해남, 현감, 유형 등 5명은 맞았으나 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또한 사천해전에서요, 왼쪽 어깨에 맞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가슴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건데, 자, 보세요. 상황을. 만약에 다른 배에 있었던 외적이 이제 조준을 해서 이순신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판옥선의 길이만 거의 한 40m 됩니다. 그 가운데에 지휘소가 있고, 그 지휘소 옆에 북 옆에 있었던 거야,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거죠. 막 전투 중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 가슴을 맞춰야 되잖아. 사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조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바다에서 배 위에서 이제 조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배가 파도에 꿀렁꿀렁 할 거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조준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 그게 조준이 되겠냐고. 근데 정확하게 가슴을 맞췄다. 한 방에 이순신 장군을 가슴을 맞춘 겁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조준해서 정확하게 한 방에 쏜 겁니다. 누가? 손문우기가 옆에 있다가, 자 보세요. 손문우기 곁에 있다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손문우기는 뭐 싸우거나 뭐 군사용으로 이 배에 탄 것이 아니에요. 진린의 명예에서 이순신 장군의 배에 탄 것 뿐이야. 근데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문우기가, 그러니까 텔레비에 보시는 그런 긴 조총이 아니었던 거야. 왜냐하면 긴 조총으로 만약에 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뭔가 좀 이게 긴 총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건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휴대하기가.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순신 장군을 맞추기 위해서는 너무 이거는 좀 불편해. 긴 총은. 그래서 작은 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 지금의 권총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마조즈츠라고. 명칭도. 마조즈츠라는 요 총이에요. 이게 있었던 겁니다. 이 총신이 작잖아. 그러니까 휴대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문호기가 이 마조즈츠라는 요 권총 비슷한 거를 휴대하고 있다가 뒤에서 조준해서 이순신 장군의 가슴을 맞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쪽 가슴 배 쪽을 겨냥할 수밖에 없냐면 부위가 넓잖아요. 얼굴 부위는 작아서 맞추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를 맞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가슴 쪽으로 관통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상황들을. 그리고 이 손문우기가 바로 북을 치며 진격을 했다. 근데 조선의 군관이라든지 누구도 손문우기, 야 너는 내려와,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지휘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만약에 얘가 어떠한 이순신 장군을 뭐 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이순신 장군 옆에 있으면서 어떤 일본군하고의 싸움에서 어떤 도움을 주려고 탔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가 뭔데 지휘를 해요. 예? 근데 이순신 장군이 쓰러지자마자 북을 치며 진격을 했다. 뻔한 겁니다. 얘는 손문우기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왜? 지가 저질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외적의 총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놈 손문욱이 쏜 총탄에 살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